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2003년 시작된 내전이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외세가 개입한 내전은 기아, 난민, 집단 학살 등 인도적 재앙을 가져왔고 여기에 아프리카도 아닌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온 용병까지 가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군사회사에 고용된 용병들은 정규군이 아니라서 전쟁 범죄를 일으켜도 국제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전쟁의 민영화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세계의 전쟁을 더 참혹하게 만드는 용병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내년부터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총기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베일리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미 정부의 공동 목표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자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요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는 기업에 한해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예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자체보다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 브라질과 인도 정상이 통화를 갖고 연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50%를, 인도는 기존 25%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따른 추가 25%의 관세를 각각 미국 수출품에 적용받게 됐는데요. 두 정상의 통화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관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 모색을 위해 브릭스 정상들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118억 달러,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감소하면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 그룹 전체의 2분기 트럼프 관세 피해액도 1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픈 AI가 최신 AI 모델 GPT-5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는 GPT-5는 일반 모델과 5시리즈의 추론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GPT-3가 고등학생과 또 GPT-4가 대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라면 GPT-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는 GPT-5를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 챗GPT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로 또 같이. 네, 뭐 네. 따로도 만날 수 있고 같이도 만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예. 6일에 먼저 다음 주 중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려 있다. 회담 장소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네. 푸틴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 관련 질문을 받고서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과는 관계없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약간 바꿨습니다. 예, 예. 그들은 나와 만나고 싶어하고 나는 살상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한 뒤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더한 3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3자 회담에 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의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교전 당사국 및 주요 중재국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반대하진 않지만 일정 조건이 먼저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뜻이 없다라는 마음을 좀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7일에 유럽 각국 정상과 통화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휴전, 종전을 위한 관련 절차에 유럽이 꼭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뭐 휴전, 뭐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배제될 걸 우려해서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네. 3자 회담이 이루어질 듯 하면서 네. 어렵군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우세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갤럽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7일에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69%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협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2022년에는 22%, 2023년 27%, 작년에는 52% 서서히 높아졌는데요. 네. 올 들어서는 거의 70% 수준으로 그렇군요. 지금 껑충 뛴 겁니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 2022년부터 73, 63, 38, 24 이렇게 지금 해마다 떨어지고 그럼요. 있는 그런 예.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걸 원하긴 하는데 네. 그럼 실제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앞으로 1년 이내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응답자가 68%나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제 16%밖에 안 됐거든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는 66%였는데 50%나 빠졌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미래의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한편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조기 가입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도 크게 줄었습니다. 응답자의 32%가 10년 이내 나토 가입을 기대했고 33%는 가입이 절대 안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네. 2022년에 똑같은 조사를 해봤을 때는 64%가 10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10년 했었습니다. 이내. 네. 아무튼 길어지면 뭐든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시 분쟁 이야기인데요. 군림하되 통치하진 않는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의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점령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는 보안 경계지대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통치는 안 하고 통치권은 아랍 국가의 군사력에 넘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이라던가 어떤 아랍 국가가 관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발언이 지금 이스라엘 안보 내각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확대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나온 건데요. 네. 지금 가자지구 완전 장악 계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하고 좀 회의를 해봤을 때도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자미르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가자지구를 장악해버리면 이스라엘 군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인질도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인 라피드는 이 구상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인질의 희생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인질 가족들도 지금 반대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고 네. 있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석방 등이 포함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마스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이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연준에 불어오는 트럼프풍.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지난주에 사퇴 의사를 밝힌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후임자로 예.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 이제 만약에 상원에서 인준을 네. 받으면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미란 연준 이사 후보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남동풍을 불러왔지만 네. 이제 아마 또 연준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 바람을 아하. 몰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미란 연준 이사 후보가 트럼프 1기 때도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2기에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글로벌 관세 정책 설계에 참여한 주요 인물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주요 경제 무역 구상인 마라라고 합의 구상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가 뭐냐면 글로벌 환율 시스템 재편을 목표로 달러의 평가절하, 미국 제조업 회복을 위한 전략적 틀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협상을 유도하고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장기 국채 매입 유도를 선호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100년 만기 혹은 영구채로 전환하게 해서 미국으로서는 만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한편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징벌적 관세 부과, 환율 조정을 통한 약달러 유도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광범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설계자이자 옹호자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군요. CNBC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연준을 비판적으로 봤던 인물입니다. 3월에 논문을 좀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연준 이사가 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그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란 후보가 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파월 연준 의장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을 위한 면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결정을 했는데 이 월러 이사도 지난달 30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을 때 네네. 이렇게 금리 인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서 이 지금 미란 위원장도 금리 그 연준 그렇죠. 이사가 되고 네, 월러 네, 연준 네. 이사가 의장이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패스하지 못하는 패스포트. 이 여권을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이게 통과가 안 되는 여권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여행 전문가들이 경고를 내놨는데 어떤 여권이냐면 네. 세계 유명 관광지에 가면 방문했다는 걸 인증해주는 도장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도장 마련해 놓은 곳이 많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다른 데 찍어야 되는데 네. 여권의 기념으로 찍는 아. 거예요. 일부 여행객들이 네네네. 이러면 여권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여권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데 가면 이런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네네.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니까 네. 여권에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무심코 찍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을 여권 훼손이나 보안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여권에 비공식적인 도장을 찍거나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쓰면 여권 손상 사례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권이 훼손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국경 심사대에서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공식 담당자가 찍은 게 아니라 어떤 흔적이라도 여권에 있다면 국경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입국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념 도장은 여권이 아니라 종이나 엽서에 받아야 된다라고 여행 전문가들이 경고를 한 건데요. 여권에 이렇게 스탬프 말고도요. 스스로 낙서를 하거나 메모를 남기면 안 그렇죠. 된답니다. 맞아요. 아주 작은 그림이나 글자도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권은 좀 예민한 그렇습니다. 서류입니다. 중요하고요. 네네. 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오. 장소가 있는데요. 예, 예. 의류 기부함입니다. 의료 기부함요. 네, 오, 미국에서 네네. 이곳에 사람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지금 자꾸 발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오. 6일에도 캘리포니아의 한 의류 보관함에서 이 여성이 끼어 있는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상반신이 끼인 상태였다고 어머. 하는데요.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6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플로리다에 있었어요. 네네. 도로변에 설치된 기부함에 한 여성이 끼었는데 이 여성이 노숙인이었습니다. 네. 안에 있던 물품을 꺼내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예. 3월에도 뉴욕에서 40대 노숙인 여성이 기부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당시 추위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기부함을 임시 거처로 사용을 하다가 아이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망을 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부함 네. 대부분이 물품을 안으로만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넣으면 이렇게 바로 떨어지게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명 사고가 이어지니까 안전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부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잘 파악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 기부함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네, 네. 사연도 사연들이.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 요즘에 필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네네.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요. 예. 7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그때 유라시아에는 먼저 정착한 인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러다가 4만 1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부터 지구 표면에 쏟아지는 자외선, 우주 방사선이 갑자기 폭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네안데르탈인은 자취를 감추고 멸종한 반면에 네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언스는 살아남아서 오히려 번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운명은 왜 엇갈렸을까? 이걸 추적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과 가설이 있긴 하지만 네. 그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 자외선 차단에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가 갈랐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만 1000년 전에 시작돼서 3만 9천년 전에 라샹 지자기 회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류를 이제 지구 역사상 지구 자기장
자기장 방향이 평상시와 달라지고요. 강도가 네.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네. 이게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게 약 2000년에 걸쳐 지속됐던 라샹 지자기 회유라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가 한동안 네안데르탈인과 공존을 했다가 네. 이 라샹 사건 기간 도중인 4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하고 현생 인류만 남는 이른바 인류 집단 교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네. 이 라샹 사건 기간에 지구 자기장 세기가 현재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오로라가 보이는 기후 변화가 있었고요. 차단막 역할을 하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이 지표면에 정말 강하게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는데 네. 현생 인류는 왜 살아남았느냐? 그러게요. 당시에 이용이 가능했던 네. 자외선 차단 신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네. 건데요. 어떤 거죠? 동굴에 거주하고요. 황토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르는 오. 그런 일을 현생 인류는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할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동굴에 살면 당연히 이제 자외선은 차단되고 되는데 황토를 또 발라서 그렇죠. 햇빛도 차단하고 피부를 네. 보호하고. 여기에다가 현생 네. 인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송곳과 바늘을 이용해서 사람의 체형에 맞춘 맞춤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위, 외부 충격, 더위뿐만이 아니라 햇빛, 우주 방사선 또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발생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지만 현생 인류는 살아남게 됐다라는 그렇군요. 내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월급날 루틴 공유 세대. 지금 미국 Z세대 사이에서요. 네. SNS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월급날 루틴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날마다 저축, 공과금, 생활비 같은 지출 항목을 점검하는 일이 월급날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네. 워낙은 이걸 남에게 공개하진 않잖아요. 좀 그렇죠. 민망하지 않나요? 그렇죠. 최근에는 직업, 연봉 아주 세세한 지출 내역을 1달러 단위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오. 공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부감이 없고요. 재정 운영에 관심이 많은 Z세대의 특성이 반영됐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또래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배운답니다. 그리고 지출 계획을 공유하면서 네. 절약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SNS에 월급날 루틴이라는 영상이 10,000건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Z세대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팍팍할 때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기성세대는 좀 안정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렇죠. 요즘 네. 젊은이들은 굉장히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생활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입니다.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I've been trying to call. I've been on my own for long enough. Maybe you can show me how to love. Maybe I'm going through a drought. You don't even have to do too much. You can turn me on with just a touch, baby. I look around, see the city's cold and empty. No one's around to judge me. I can see clearly when you're gone. And I said, ooh, I'm blinded by the lights. No, I can't sleep until I feel your touch. I said, ooh, I'm drowning in the night. Oh, when I'm like this, you're the one I trust. Hey, hey, hey. I'm running out of time, 'cause I can see the sun light up the sky. So I hit the road in overdrive, baby. Oh, the city's cold and empty. No one's around to judge me. I can see clearly when you're gon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이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오늘 10일 방한합니다. 어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및 국정기획위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대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상호관세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적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리노이주가 미국 내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통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미국 최초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7월 해당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법안은 급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지사가 정신건강이 학업 성취와 평생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 2차로부터 시행되는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해당됩니다. 이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법안은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 문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 문제를 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고등학생의 22%가 1년 내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했고요. 10%가 실제로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에서 24세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중 총기를 사용한 자살이 가장 방법 중에 하나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흑인 예. 청소년의 총기 자살률이 처음으로 백인 청소년의 자살률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이내 인종그룹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부족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지사가 정서적 우울과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술과 학업 성취도 향상, 또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또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검진을 거부할 수 있는 일명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네네.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학부모가 만약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해당 법안 발의 당시 학부모들과 일부 단체는 여러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학부모 자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학교가 아닌 부모의 고유한 권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들은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에 개입하는 것이 가족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얻은 학생의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 또 학교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만큼 네.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또 스트리밍 도구가 모든 학생의 정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검진을 통해 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나 치료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이런 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가진 학부모에 대한 부모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옵트아웃 조항을 마련한 것. 네. 옵트아웃 조항을 마련을 했군요. 만약에 의무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가 학교에 우선은 무료 검진 도구를 제공하고요. 예. 주정부는 가족들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포털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법안이 성공적인 효과를 거둔다면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주에서도 또 채택을 또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되는데요. 네네. 이 법안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네. 다른 주에도 아마 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선례가 있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교육과 검사의 의무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줄이고, 또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리를 신건강 관리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를 하면서 이를 통해 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 줄일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요. 네. 하지만 이에 앞서서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처럼 학생들의 정신건강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네. 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이나 정부 기관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정보가 미래의 학생들에게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민한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일리노이주 교육계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시카고 통신원 연결이 인터넷으로 되다 보니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곳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은 네. 남미의 콜롬비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먼저 네.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수단으로 먼저 수단이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단 북부에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알파시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 캐러반이라 그러잖아요. 캐러반이 네. 무역상들. 네. 그런 이제 상인들의 길목이었고 뭐 그래서 곡물과 과일이 사고 팔리는 장터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인구가 한 25만 명. 근데 지금은 네네. 내전 때문에 아수라장이 됐고 네. 이 수단에서 옛날에도 참 내전이 맞아요. 오랫동안 네. 많았었는데 특히 이게 좀 진정되는 듯 했다가 2023년 봄부터 다시 이제 최근에. 내전이 네. 벌어져서 이제 한국도 교민들 부랴부랴 뭐 빼오고 그랬었던 예, 예.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가 이제 수도가 하루툼인데 거기에 수단군, 그러니까 정부군인 정부군. 셈이죠. 예, 네네.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다갈로라는 군벌이 있어요. 이 군벌 그럼 무슨 옛날 한 100년 전 그러게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군대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민병대 같은 거였다가 그다음에 음. 군대에 들어갔었는데 네. 군에 속해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뛰쳐나와서 지금 정부하고 싸우는 아. 일종의 반군이 돼 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세력을 만든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들 그래서 이 부대 이름이 네. 정부의 공식 편지였을 때는 신속지원군이었어요. 신속지원군. 그래서 지금은 수단군과 신속지원군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부군 소속이었는데. 소속이었다가 네. 근데 원래 사실 이 신속지원군이 이 다르푸르 지역에 이제 기반을 둔 민병대였다가 그다음에 정부군 통합됐다 다시 갈라서 나온 네.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내전이 시작된 다음에 그러니까 구호식량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이 2,500만 명이라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내전 기간 동안에 이제 집을 떠난 사람들, 뭐 국내 난민이라고도 하고 유민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사람이 1,200만 명.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참사에 상대적으로 좀 시선이 덜 그렇죠. 가기 쉬운데 예, 여기 예. 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수도 하루툼 이런 데서 도망친 시민들도 많지만 이 피해가 유독 집중됐던 곳이 바로 그 다르푸르 지역이에요. 네. 거기가 그 신속지원군 세력의 이제 그 근거지거든요. 이 다르푸르는 뭐 과거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예, 아마 기억을 이름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이 내전 그다음에 최악의 인종 학살 같은 거 이 아랍계 유목민들하고 네. 유목민들이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그 정주민들 학살 많이 했던 곳인데 네. 사실은 그 주범이었던 세력이 바로 그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신속지원군 이들입니다. 다갈로. 예, 다갈로 네. 세력. 네. 근데 여기 이제 원주민들 학살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2003년부터 한 10년 넘게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 일어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신속지원군의 다갈로가 또다시 지금 거기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2023년부터 이어진 거죠? 예, 지금 이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라는 도시를 1년 넘게 봉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여기 상황이 왜 심각하냐면 네. 실제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굶주림에 비슷한 이어서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유엔 세계식량 계획이 여기도 똑같이 구호식량 놓고 들여보내려고 대기 중인데 네. 이 신속지원군이 이걸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구호 차량 들어가려 그러면 뭐 공격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된 상황 뒤에 네. 이제 외국의 개입 그리고 또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 예, 이 예. 된 과정에서. 네. 근데 이게 용병이 어떤 용병이냐면 네. 수단 정부가 지난 4일에 콜롬비아 용병들이 지금 신속지원군에서 싸우고 있다. 콜롬비아 용병. 예, 멀리 떨어진 남미에. 그러게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돈을 댔다. 그 증거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측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속지원군 뒤에 아랍에미리트가 돈 댄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콜롬비아 용병이 네. 느닷없이 다르푸르에서 이제 등장한 게 작년 11월부터예요. 네. 근데 콜롬비아 언론들이 그래서 이거를 심층 보도를 한 걸 보니까 네. 퇴역 군인들이에요, 콜롬비아에. 근데
석유 시설을 보호하러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종의 좀 속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경로가 복잡한데 콜롬비아의 용병 회사가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모집을 해갖고 아랍에미리트의 용병 회사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그럼 아랍에미리트 회사랑 같이 이제 계약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리비아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갔다가 근데 리비아랑 수단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네. 리비아로 이동을 했다가 트럭을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래서 수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단의 그 신속지원군 반군 쪽에서 네. 아예 콜롬비아 용병들로만 된 이제 뭐 사막의 늑대들 이런 용병 대대까지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용병이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예. 전쟁에서 싸우는 건데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네. 용병이 받는 돈이 뭐 사병은 한 월 2,600달러, 그다음에 뭐 장교급이면 3,400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역시 요새는 모든 게 다 너무 글로벌하게 이루어져요. 이 이동 경로 자체도 들어보면 아셨겠지만 글로벌한데 이 급여도 또 이게 어떻게 주냐면 네. 카리브해에 안티가 바부다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러니까 조세회 피처예요. 거기다 유령회사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은행 계좌를 통해서 용병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 못 받은 용병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수는 속아서 왔기 때문에 네. 상당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속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롬비아로 돌아가서 일부가 탈출해 가가지고 네. 이건 사실상의 인신매매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그리고 또 용병들이 이동 경로가 길다 보니까 그중에 이 사람들이 뭐 흘린 신분증이라든가 여권, 문서 네. 이런 게 이제 수단 정부 쪽에서 입수를 하면서 수단 정부가 우리가 다 증거까지 갖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돈 내서 콜롬비아 용병들을 동원을 했다. 이렇게 결국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트들이 좀 알려진 다음에 최근에 뭐 또 새로운 항구도 경로도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에서 소말리아의 어떤 항구를 거쳐서 뭐 가고 또 어떤 때는 리비아의 벵가지라는 도시를 거쳐가고 근데 이 소말리아의 경로로 지목된 항구라든가 리비아의 벵가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밀어준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수단에서 아까 그 용병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일단 있을까요?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 300에 380명과 400명 가까이인데 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네네. 근데 그 러시아 군사 회사인 와그너 와그너 그룹 소속도 많습니다. 네. 이 와그너 그룹은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원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제 손발 노릇을 하다가 결국 내쳐졌던 그 예브게니 프리고진. 네네.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2013년 8월에 아주 의문스러운 이제 항공기 사고로 숨졌는데 네. 그 사람 그 회사고 네. 이 와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도 이제 용병을 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근데 프리고진이 사망한 다음에는 네. 아프리카 사업 부문은 따로 이름을 아프리칸 코어스라는 식으로 그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 아프리칸 코어스가 이제 뭐 수단을 비롯해서 뭐 말리, 니제르 뭐 여러 곳의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러시아 용병 등도 그 수단 반군 편에서 활동을 하는 그 거겠죠? 와그너 예, 그룹이 예. 수단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신속 지원군이 그 전에 정부 쪽에 들어가 있을 때도 친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군이 된 거잖아요. 네. 내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용병들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돈 받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뭐 적과 우리 편 이게 네 편, 내 편이 없죠. 명확하지 네. 않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콜롬비아 용병들은 이제 와그너 그룹하고 같이 신속지원군 편에 소속이 돼서 네. 싸우고 정부군과 싸우고. 네. 근데 근데 또 이쪽 말고 네. 콜롬비아 출신 용병들이 많은데 그 용병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콜롬비아 전직 군인들이. 네. 근데 그 중에는 러시아에 고용된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고용된 사람도 있어서 그러네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콜롬비아 외교장관이 콜롬비아 사람 한 5천 명 정도가 어머.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예.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콜롬비아 용병이 이렇게 많아진 그렇죠. 거죠? 사실 예. 뭐 브라질 용병,
아르헨티나 용병 그런 축구에만 있죠. 근데 이 콜롬비아 용병 사실은 그러게요. 어떻게 이 생겨났을까? 콜롬비아의 이 복잡하고 아픈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용병이 처음 등장했던 게 네. 사실 콜롬비아 내부에서 용병 내지는 살인 청부업자 이런 형태로 등장했는데 그 전설같이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마약왕 에스코바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에 마약갱들하고 정부가 전쟁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갱들도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일종의 갱 조직들이 거의 전투 수준으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동원되는 사람들 돈 받고 살인 청법 이런 걸로. 근데 그때 콜롬비아 군대가 네. 뭐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군대다. 마약갱들하고 싸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폭력의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네. 거기서 일종의 폭력 기술을 습득한 전직 군인들이 나가서 네. 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용병이 되기도 하고 살인 청법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약 왕 에스코바르는 진작에 죽었고 이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내전이 여기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서 전체 기간으로 보면 거의 한 60년 동안 분란이 일어났었고 네.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부터는 계속해서 이 콜롬비아 무장해방군이라는 반군하고도 정부가 또 전쟁을 벌이고 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오랫동안 끌었던 가장 극렬했던 내전은 네. 사실은 2010년대부터 소강 국면이었고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무장 게릴라들 이 사람들도 무장 해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정부도 그 한때는 콜롬비아가 이 문제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군대 규모가 컸는데 네. 그것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럼 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는 할 일이 해본 없는 경험이 거죠. 별로 없었고 근데 나왔는데 어떤 총을 놨는데 이제 네. 전역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뭐 이런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네. 정부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지금 세계 최대 용병 배출 국가가 되어버렸고 이게 이미 2015년부터 네. 그때도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아랍에미리트가 콜롬비아 용병 뭐 한 400명 이상을 그 예멘 있잖아요. 예멘으로 보내서 그 말 많은 후티 반군하고 싸우는데 거기 돈을 냈다. 그런 보도가 그때부터 이미 나왔었어요. 그럼 벌써 뭐 거의 10년이 넘는 거네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네.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 투입된 콜롬비아 용병이 네. 10,000명에 이른 10,000명 정도는 된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돈을 네. 받았다는 건데 사실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자국민이 나가서 싸우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용병.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가 네. 사실 뭐 리비아 내전이라든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중동 문제라든가 그냥 산유국 정도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거기에 다 좀 콜롬비아 이런 용병이 동원이 된 거네요. 예, 이렇게 네.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 이게 그 아랍에미리트 돈 받고 중동 간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예. 많아요. 콜롬비아 용병들이 2021년에 아이티 그 카리브해 섬나라죠. 네.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네. 그때도 콜롬비아 용병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는 뭐 체포돼서 이제 미국이 붙잡아 가고 콜롬비아 네. 용병들 막 종신형 선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아주 뭐 다방면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체포가 됐다 뭐 이러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을 좀 저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용병들의 네. 이런 범죄 곳곳에서 네. 이제 지역의 분쟁을 악화시킨 걸 미국은 막으려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이 콜롬비아 용병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미국 탓도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예. 콜롬비아 내전 때 우파 정부랑 민병대 같은 거 막 지원해가지고 좌파반군하고 싸워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용병 시장에서 네. 이 콜롬비아 전직 군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게 일단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상당수가 미군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내전 때. 예, 미군이 그때는 좌파랑 싸우려면 다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키워냈네요. 예, 키워낸 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와 계약한 그 민간 군사회사라 그러는 사실상 용병회사죠. 요새는 PMC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이 실제로 콜롬비아 용병을 많이 고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전, 아프간전 때 미군이 그 전쟁과 관련된 업무들을 대거 민영화하다 보니까 그거를 미군과 계약한 미국의 그런 민간 군사회사들이 네. 콜롬비아 용병을 이제 그 데려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이런 데서 미군과 함께 이렇게 많이 동원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콜롬비아 정부가 뭐 마련한 대책은 없을까요? 이 콜롬비아 정부는 지금 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용병을 네. 근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수단 정부 측에는 조금 미안하다, 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용병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퇴역 군인들이 일자리 없는 문제. 결국은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 돼야지. 그러니까 예.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말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 쿡의 You Send M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성훈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까지 진행한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Darling, you